자, 우리 저번 시간에 생물의 특성 6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자. 첫 번째,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효소가 관여해가지고 체험 범위 내에서도 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물질 내에서 있었고,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 그치,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 항상성, 여기까지 했다 그랬나? 그러면 세포로 구성된 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뭐라고? 세포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포로 구성이 되지 않은 것들은 생명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걸 뭐라 그래? 단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세균, 아메바, 집신벌레인데 세균의 대표적인 예시가 대장균이에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세포가 고유한 기능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면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걸 뭐라 그래요? 다세포 생물. 대표적으로 동물과 식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의 구성 단계 저번에 했었고, 자, 그 다음 물질 대사 보도록 할게요.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뭐가 관여한다고요?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합성과 분해 두 가지가 있는데, 합성을 뭐라 그래? 무슨 작용? 동화작용, 모일동, 같을동 해가지고 하나가 된다. 여러 개가 하나가 되는 동화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해인 이화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체험 범위 내에서도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고, 이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자극은 무엇이냐면 생물의 외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하고, 이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성. 항상성이 뭐예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무엇? 세 가지 대표적인 예시. 체온, 혈당, 그치, 삼투압.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얘는 항상성이다. 이 특징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생과 생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식결과 만들어진 이 수정란이 한 개의 세포죠. 이런 것들이 개수가 증가하고 본인의 기능인 각각 세포들이 본인의 기능을 찾아가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이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발생은 크게 세포 분열과 분화를 거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세포 분열은 무엇이냐면 그냥 세포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는 2의 몇 승으로 증가해? 2, 4, 8, 16, 32, 2의 몇 승? n승으로 증가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세포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초기에 수정란은 세포 분열만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세포가 아무런 기능도 없고 그냥 세포의 개수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포들이 필요하냐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세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경세포들이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특정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없던 세포가 기능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은 세포 숫자를 증가시키는 거고, 분화는 무엇이냐면 기능이 없던 세포가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찾아가는 것을 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 과정에서는 세포의 숫자도 증가하면서 이 세포들이 고유한 기능을 찾아가는 분화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발생이에요. 그럼 생장은 무엇이냐면 어린 개체가 그냥 성인 개체로 크는 거예요. 이때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생장은 무엇이냐면 발생을 통해 만들어진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숫자를 증가시켜 몸이 커지면서 성체로 자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생장이라고 합니다. 발생과 생장을 굳이 구분하자면, 자, 수정란에서 올챙이가 되어 그리고 뒷다리가 쏙 해가지고 이제 공룡과 같은 어린 개구리가 되는데, 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고, 이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가 돼서 이제 깨구리 우는 것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발생과 생장을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런 개념을 물어보는 다양한 문제에서는 그냥 발생과 생장을 통으로 생각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생명 현상을 물어봤을 때 이게 6가지 특징 중에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학교 연못에 뭐가 나타나? 개구리가 나타나지. 너네 이 개구리의 정체를 본 적이 있니? 없어? 우리 처음에 이제 여기 곧 있으면은 연못에 물 채우잖아. 그치? 물이 채워요. 그러면 알은 잘 안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그만한 올챙이들이 엄청 돌아다니다가 머리만 엄청 커집니다. 그쵸? 본 적 있어? 좀 자연을 관찰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머리가 엄청 커지고 어느 순간 뒷다리가 쏙, 그다음 앞다리가 쏙 나오고 그 순간 갑자기 사라지더니 밤에 계속 울어요. 그쵸? 선생님이 이 개구리 정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얘들이 되게 민감하단 말이지. 그래서 야근하고 있으면은 개구리 소리가 엄청 들려요. 그래서 내가 쟤네들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 올챙이를 키울 순 없으니까 핸드폰을 들고 몰래 딱 갔지. 그래가지고 딱 가자마자 사진을 막 찍었어. 그래서 어떤 개구리인지 찾아냈어. 아마 이 전교에 나만 알 거야. 알겠지? 혹시 어떤 개구리인지 궁금하면 내년에 생명과학 실험 선생님 수업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성체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 잘 그리지 않았니? 네. 그렇지. 이제 어떻게 그렸냐? 개구리 사진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따라 그리고 사진을 제거하면 마치 내가 잘 그린 것처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발생과 생장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생식과 유전 보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앞에서 배운 네 가지는 뭐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 개체를 유지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지금부터 배울 생식과 유전,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는 뭘 유지를 하는 거야? 종족. 그 앞에 네 가지 특징은 김성중이라는 사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징이라면 이제 발생과 생식과 유전,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는 김성중을 뛰어넘어서 인류를 유지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생식과 유전. 생식은 무엇이냐면 그냥 새끼를 낳는 거고, 그 다음 유전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물려지는 거. 그게 바로 유전이에요. 자, 생식 보도록 할게요.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이제 생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종족을 보존하는 건데 이 생식에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있을 유, 뭐가 있다, 성이 있다. 그래서 암수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난자와 정자를 만들어서 얘들이 수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자, 반대로 이제 무성생식이 있습니다. 무성생식은 암수 생식세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생식세포가 결합하지 않고 자손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분열법, 출합법, 그 다음에 영양생식이 있어요. 이게 간단히 설명하면 분열법이야. 내가 나를 증가시키고 싶어. 그럼 내 반을 쭉 잘라. 그럼 각각이 이제 김성중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분열법이고, 출합법은 뭐냐면 이제 내가 나를 증가시키고 싶어. 그러면 내 피부에서 혹 같은 게 자랍니다. 혹이 똑 떨어져가지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김성중이 또 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영양생식은 뭐냐면 내 팔을 뚝 잘라. 근데 팔을 심어. 거기서 다시 김성중이 자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해는 됐지. 분열법은 내가 쪼개지면서 두 개가 되는 거고, 출합법은 혹 같은 게 똑 튀어나온 거고, 그 다음에 영양생식은 보통 식물한테 일어나는데 식물의 영양기관으로 생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팔을 자른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여기 흔히 보는 개나리 있죠? 개나리 줄기 잘라가지고 다른데 심으면 걔가 새로운 개나리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자손수를 늘리는 것을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의 장단점은 무엇이냐면 유성생식은 뭐냐면 암수에게서 각각의 세포가 오고 얘가 하나가 수정란이 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 A라는 개체, B라는 개체의 유전자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새로운 형질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무성생식은 뭐야? 내 팔을 잘랐어. 그럼 얘 유전자는 나랑 똑같겠지. 그래가지고 유전적 구성이 똑같습니다. 무성생식. 혹시 작년에 그 바나나 멸종 혹시 들어봤니? 통합과학에서 혹시 씨 없는 바나나, 씨 있는 바나나 해가지고 이제 됐어요. 씨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암수 생식세포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개체의 유전자들이 섞여서 새로운 유전 구성을 가진 바나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씨가 없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보통 무성생식으로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품종이 좋은 바나나가 있어. 그럼 그 바나나 줄기를 계속 잘라가지고 계속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농장을 만들었어. 그럼 거기 있는 바나나 나무들은 다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겠지. 그래서 얘한테 취약한 질병이 걸리면 그 농장은 싹 다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마 바나나, 우리가 먹는 그 씨 없는 바나나의 품종이 2번인가 3번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나가 왜 중요하냐면 바나나가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세계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나나가 이제 멸종이 된다. 그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바나나 경제 뭐를 하는 것 같아요. 경제학에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식을 합니다. 자, 근데 유전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물려지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문장이 자주 나오는데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나온다. 결국엔 어머니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유전인 거고, 이 정록생명은 무엇이냐면 적색만 있으면 적색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녹색만 있어도 녹색만 볼 수 있는데 적색과 녹색이 섞여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돼. 뭐 사람마다 이 스펙트럼이 달라가지고 뭐 구분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금요일 날 넷플릭스에서 뭐가 한다고? 더글로리에서 그 꼬마애가 뭐를 가지고 있어? 정록생명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나중에 유전에서 배우겠지만 여자가 정록생명이면은 아빠랑 엄마랑 둘 다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아빠는 100% 정록생명이어야 돼. 그래서 지금 아빠가 누구야 지금? 그렇지, 아빠가 정록생명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엄마는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게 X염색체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정상일 수는 있지만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정록생명 유전자 열성이기 때문에 우성과 열성이 같이 있으면 정상인 우성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걔 누구지? 연진이? 연진아, 아무튼 연진이가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연진이의 아빠인 사람도 아빠나 엄마나 둘 중에 한 명이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아빠가 과연 연진이 아빠가 경찰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만약에 이걸 쓴 사람이 이 유전에 대해서 잘 공부를 했고 힌트를 주고 싶으면 그 경찰관이 또 정록생명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있어. 그러면 만약에 그 아빠가 정록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연진이 아빠의 가능성이 큰 거야. 이런 거예요. 알겠죠? 유전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볼 수 있는 더 글로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물려진다. 이게 바로 유전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교과서 예시 보도록 할게요. 얘 뭐야? 북극곰이에요. 북극곰 코카콜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얘네들이 막 코카콜라 선전을 하죠. 자, 북극곰입니다. 그래서 부모랑 되게 비슷한 귀엽고 작은 곰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뭐 먹고 살아? 고기 먹어야 되지. 너네 그 하얗고 눈 까맣고 이런 하프물범 알아? 하프물범은 그 어떤 물범의 새끼예요. 근데 이제 북극곰은 그 애를 먹어야 되잖아. 근데 하프물범은 직접 그 새끼를 먹진 않아. 왜냐면 새끼는 너무 조그맣잖아. 그럼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어미가 바다에 나갔다가 물고기를 먹고 이제 쓱 올라오겠지. 그때 낚아채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북극곰은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북극 여행 갔어요. 그래가지고 북극곰이다 이러고 달려가면 이제 여러분 찢기는 거야. 알겠죠? 네, 되게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제 북극곰이 있고 조심해야 돼. 코카콜라라고 해서 너무 귀엽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귀엽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찢어 갈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소나무 밑에선 소나무가 자라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게 바로 유전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적응과 진화 보도록 할게요. 자,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물이 환경에 맞추어서 몸의 형태나 기능, 생활 습성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냥 나중에 진화랑 구분할 때 하나의 개체가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적응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은데 북극여우가 있어요. 겨울에 북극여우. 그 다음에 초라하지만 여름에 북극여우가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약간 뭐 없어 보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북극여우는 보통 하얀색이지. 그런데 북극도 여름이 짧게는 있습니다. 그때 눈이 살짝 녹아요. 눈이 녹으면 하얀색이 사라지고 이끼등이 자라고 하고 땅도 드러나기 때문에 약간 갈색, 녹색이 주변에 이렇게 환경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주변은 다 갈색이고 녹색이 자기 혼자 하얀색이면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그렇지, 너무 눈에 띄니까. 그래서 너무 눈에 띄니까 북극여우를 잡아먹는 포식자도 잘 볼 거고 자기가 북극여우가 뭘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피식자도 자기를 잘 보겠지. 그래가지고 털갈이를 하면서 갈색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어때? 주변이 다 하얀색으로 변하지. 그러니까 털갈이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털을 하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 혼자 자기 갈색이면 너무 좀 부끄럽겠지 또. 그래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런 것들 몸의 형태나 기능, 행동 등이 변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적응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럼 진화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진화는 무엇이냐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물 하나가 아니라 그 생물을 이루고 있는 종 있지? 그 종의 집단의 유전자 구성이 다 변하는 것을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여우 한 마리가 아니라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북극여우 전체의 유전자 구성이 변하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볼게요.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환경에 적응한 결과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고, 그러다가 보면 형질이 달라져가지고 아예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우는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우가 있었는데, 귀여워, 그치? 포동포동하고,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여우. 그 다음에 우리 온대지방에 살고 있는 붉은 여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계인처럼 생긴 사막여우가 있습니다. 귀여워. 근데 너무 키가 크지 않니?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붉은 여우를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 계속 키우고 있는 거 알아? 생명에 관심이 있니? 자,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우들이 다 멸종을 했고, 그래서 얘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생태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 붉은 여우를 데리고 왔어. 그리고 얘를 막 이제 번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우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새끼도 안 낳고 번식도 안 했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발견했냐면 개장수가 몰래 여우를 들여와가지고 번식에 성공을 한 거야. 불법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당신 죄를 사하여 줄 테니 어떻게 붉은 여우를 증식시켰는지 얘기해달라 해가지고 죄가 사해지고 이 개장수한테 이 붉은 여우를 이제 번식할 수 있는 기술을 이어받아가지고 실제로 많이 증식을 시켜가지고 소백산에 막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백산 놀러가게 되면 이 여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지고 이 붉은 여우랑 그 다음에 사막 여우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 더 귀여워? 북극여우는 포동포동한 게 좋아요. 자, 얘는 봐봐, 얘는 되게 외계인처럼 생겼잖아. 귀가 엄청 크지. 근데 북극여우는 귀가 어때? 작고. 그다음에 누가 더 포동포동해? 북극여우랑 사막여우 중에. 그치. 야, 왜 그러냐 이거지. 이 북극여우가 이렇게 포동포동해지고 싶어서 포동포동해진 게 아니야. 알겠지? 자, 북극은 추워요, 더워요? 춥고, 그 다음에 이 사막은 덥겠지. 그럼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체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말단부를 엄청 크게 합니다. 그 귀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자신의 혈액을 이쪽으로 보내면서 열을 많이 발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북극에 살아. 너무 추워. 근데 귀가 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귀가 작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생명체 몸집, 체적,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표면적의 비율은 줄어들어요. 표면적이 뭐야? 열이 빠져나가는 면적이지.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서 몸집을 크게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막여우, 사막에 사는 애들은 덥겠지. 그러니까 몸집 대비 표면적을 넓혀야 되니까 얘들이 몸집이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게 진화한 것들이 진화 예시이다. 자, 한번 볼게요. 왼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습니다. 몸집과 말단부 보게 되면 몸집은 기온이 낮은 곳으로 갈수록 커지고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은 곳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그 다음에 말단부도 추운 곳으로 갈수록 작고 그 다음에 더운 곳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몸의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작아서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몸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어가지고 열 발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에 나갈 건데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니? 없어? 그럼 우리 생명체의 특징 6가지 다시 정리해보자. 첫 번째 뭘로 구성? 세포로. 그 두 번째는 물질 대사.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그 다음 네 번째는 발생과 생장.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에. 이렇게 6가지 특징이 있어야지만 생명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특징적으로 생명체는 아니지만 일부 생명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중간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생물은 아니지만 생명의 특징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수학여행도 못 갈 뻔하다가 다행히 이번에 가고, 그치?
근데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병 원체인데 병 원체는 뭐냐면 병의 원인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 세균,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다 통트는 애들이 병 원체예요. 알겠죠? 병 원체 종류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다 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세균 여과기를 통과를 합니다. 이 세균 여과기가 무엇이냐면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특징 첫 번째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그래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모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 같은 바이러스라고 생각 못하겠지? 그래서 다양한 모양을 가집니다. 형 이상학적으로 생겼다고요. 이상하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단백질 껍질과 핵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무엇이냐면 단백질 껍질과 유전물질인 핵산. 그러니까 유전물질인 핵산은 단백질 껍질이 감싸고 있는 구조가 끝이에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지. 세포로 구성이 되려면 일단 외부와 내부를 경계에 짓는 세포막이 있어야 하는데 얘는 세포막이 없이 그냥 이 유전물질의 핵산을 단백질 껍질이 감싸고 있는 게 끝이에요. 알겠죠? 자, 핵산입니다. 핵산. 핵산이 뭐예요? 핵산. 핵에 있는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핵산인데 종류가 DNA와 RNA가 있어요. 자, DNA와 RNA 왜 산성이 뜨냐? 얘네들의 기본 단위체가 뭐야?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그치?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나니?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염기가 1대 1의 비율이 있습니다. 인산이 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핵에서 발견이 돼서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 해가지고 핵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디옥시리보뉴클레익 애시드, 리보뉴클레익 애시드, 핵에 있는 애시드. 애시드가 산인 건 알죠?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얘가 DNA고 얘가 RNA예요. 이렇게 핵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생님이 DNA, RNA, 단백질 그 형질 발현 과정 잠깐 설명해 줬니? 해줬어? 요리사? 책? 안 해줬어? 뭐 해줄게. DNA와 RNA 단백질의 관계를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DNA, RNA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DNA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이중나선. RNA는 단일가닥으로 생겼죠. 얘네들 둘 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DNA, RNA는 어떻게 이해하면 편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DNA, RNA 형질바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될 텐데 이런 거야. 전 세계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딱 우리 학교에 도서관에 있어 하필. 근데 갑자기 학교 밖에 중국집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 탕수육을 만들 그 레시피가 필요하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통으로 빌려줘? 책 한 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복사를 해주겠지. 그래서 DNA가 그 요리책이라고 하면 특정 부분, 필요한 부분만 복사한 게 RNA예요. 그러면 요것만 있다고 요리가 되나? 안 되겠지. 레시피를 보고 누군가가 탕수육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요리사에 해당하는 게 리보솜인 거지. 그러면 탕수육을 만들 때 뭐 고기도 필요하고 계란, 밀가루 필요하지. 이런 것들이 아미노산이야. 그래가지고 요리사가 요리책을 그 카피된 걸 보고 다양한 재료들로 탕수육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알겠죠? 자, 아무튼 얘네들은 다 염계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생명체는 DNA를 유전 물질로 씁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NA 혹은 RNA를 쓰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단백질 껍질이 있고 얘가 RNA, 얘가 DNA라는 핵산으로 안에 있습니다. HIV 혹시 들어봤니? 언제 들어봤어? 에이즈 할 때, 그치? 에이즈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HIV인데 HIV에 걸린다고 해서 다 에이즈가 발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약이 좋아져가지고 이 HIV를 가지고 있지만 에이즈를 발병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얘 보게 되면 단백질 껍질은 요거고 그 다음 여기 RNA라는 유전물질이 있어요. 근데 얘는 되게 세포막처럼 생기지 않았어? 실제로 세포막이에요. 누구? 숙주의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숙주한테 터져 나올 때 본인이 이 숙주의 세포막을 감싸서 위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좀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원래 바이러스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과 핵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박테리오 파지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오 파지는 박테리아가 뭐야? 세균.
파지는 무엇을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세균을 죽이는 애들을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단백질 껍질이 있고 이 안에 DNA가 있어요. 나중에 여름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산이 뒤집어지면 어떤 애들이 생기냐. 우산을 뒤집어 놓고 우산이 망가졌어. 우산에 천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우산살이 나와요. 얘를 꺾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 예상 가니?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박테리오 파지가 이렇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그게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였어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어떤 생물적 특성과 어떤 비생물적 특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생물이 아니고 생물의 특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모두 갖는데 생물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 물질은 뭐를 갖냐면 핵산, DNA 혹은 RNA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둘 다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 숙주가 뭐냐면 기생을 당하는 애들을 숙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 생물 내에서 뭐를 복제를 하냐면 핵산을 복제해가지고 증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핵산이 복제되는 과정에서 유전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적응과 진화를 합니다. 생명체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물질 대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니? 자, 그러면 그래서 적응과 진화를 계속하고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그 독감 백신을 매년 맞는 이유가 이거야. 이 독감 바이러스를 영어로 뭐라 그래? 인플루엔자라고 하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돌연 변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해에는 어떤 유형의 이 돌연 변이인 인플루엔자가 많이 유행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만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적응과 진화, 생물체가 적응과 진화하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도 계속 적응과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비생물적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단백질 껍질이랑 그냥 핵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체 밖에서는 스스로 물질 대사도 못하고 증식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 결정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머리카락은 세포가 아니라 그냥 단백질이 계속 붙여서 나오는 거지. 이 머리카락은 막 잘게 쪼갠 걸 세포라고 할 수 있어? 없지. 그냥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지. 그런 느낌으로 바이러스를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 입자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결정 형태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증식하지 못해가지고 생명체 밖에서는 바이러스의 질량, 개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뭐 질량이 나왔으니까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은 자, 봐봐. 이제 질량은 뭐냐면 이 펜이 우주에 간다고 사라져 안 사라져? 왜 안 사라져? 얘를 이루고 있는 고유한 물질의 양이 있으니까. 이걸 질량이라고 하고 무게는 얘가 지구에 왔어. 뭐 얘를 잡아당긴 힘이 있겠지? 그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알겠죠? 그냥 질량 나왔길래 여러분들한테 다시 복귀시켜준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발견이 되기 시작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담배 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아무도 없네. 자, 담배가 뭐냐면 실제로 담배라는 식물이 있고 이 담배 잎을 말려가지고 종이로 감싸서 태워 먹으면 이제 그런 것을 담배라고 합니다. 알겠죠? 너무 어색하지? 왜냐면 선생님은 담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 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피지 마세요. 알겠죠? 학교에서 피면은 당연히 뭐 규칙에 따라서 이게 뭐 처벌을 받겠지만 선생님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래가지고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간 담배가 있는데 건강한 담배잎은 이렇게 하얀색 점이 안 생기는데 하얀색 점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병원체가 세균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세균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야. 앞에 또 그래가지고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애는 무엇인가.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배잎을 갈아가지고 즙을 냅니다. 그리고 이 즙을 어디에 여과를 시키냐면 세균 여과기에 여과를 시켜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비빔면의 계절이 돌아왔어.
그럼 내가 비빔면을 먹어야 돼. 근데 내가 비빔면 먹을 때 어떻게 해? 물 없애려고 뜰채 같은 데다가 물만 이제 통과시키고 면은 그대로 남지. 근데 만약 그 채 구멍이 면보다 커. 그럼 내가 비빔면을 먹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세균도 이 세균 여과기도 마찬가지야. 세균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구멍이 작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면 세균은 통과하지 못하고 세균만 작은 애들, 세균보다 작은 애들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즙을 세균 여과기에 통과를 시켰어. 그러면 이 여과액에는 세균보다 작은 애들만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이 여과액을 누구한테 묻히냐면 건강한 담뱃잎에 묻혔어요. 만약에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세균이라고 하면 세균은 여과액에 없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리겠지. 근데 병에 걸렸어. 그러면 이 병을 일으키는 애들은 세균보다 크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작단 얘기죠. 그래서 발견이 된 게 바로 바이러스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세균이 없는 여과액을 담뱃잎에 발랐을 때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세균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작다라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얘네들로 추가적인 실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과액을 그래서 뭘 얻었냐면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결정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 밖에서는 결정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 추출한 결정 있죠? 이 결정을 인공배지에 넣었어요. 인공배지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살아가기 필요한 영양소들 있지, 뭐 포도당,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배지인데 여기에 이 추출한 결정을 넣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증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추출한 결정을 물에 녹여가지고 건강한 담뱃잎이 뭐야? 생물이지. 세포가 있지? 거기에 발라가지고 감염시킨 다음에 며칠 후에 추출하였더니 그 양이 증가했어요. 이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지,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냐면 생명체 밖에서는 증식할 수 없고 생명체 내에서만 증식한다라는 사실을 밝혀지게 된 겁니다. 됐나요? 자, 실제로 담배 모자이크를 일으키는 애는 이렇게 생겼어요.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백질 껍질에 RNA라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이 상태예요. 알겠나요? 자, 혹시 바이러스에 대해서 질문 있니? 없어? 자, 그럼 박테리오 파지의 생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균도 크기가 다양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들도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좋아요. 더 궁금하면 생명과학 2 배우게 돼요. 거기에 세포의 크기도 심심하면 외울 수 있어요. 알겠죠? 바이러스 크기부터 생명체 크기. 심심하면 맨 앞 페이지에 현미경에 대해서 다루는데 거기에서 맨 앞 페이지에 나옵니다. 바이러스부터 세균, 그 다음에 사람의 난자, 그 다음에 뭐 누구의 난자부터 쭉 해가지고 보여요. 실제로 그 계란과 사람의 난자는 정말 눈이 좋은 사람이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래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 눈이 진짜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궁금하면 또 생명과학 실험하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박테리오 파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박테리아를 분해시키는 애인데 보게 되면 단백질 껍질이 머리와 꼬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머리 쪽에 이렇게 DNA라는 유전 물질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얘들이 어디에 쭉 도킹을 하냐면 세균에 도킹을 합니다. 세균이 요만하면 바이러스는 이렇게 더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다리, 꼬리로 이렇게 도킹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전 물질만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DNA만 넣어줘요. 그럼 세균은 마치 이것이 자기 건 줄 알고 개수도 증가시키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조립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나 조립이 다 애들은 세균을 찢으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죽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얘가 박테리오 파지인 거고 그 다음 얘가 세균의 세포막이야. 엄청 작은 거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DNA가 쭉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광학현미경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 영역이 뭐야? 가시, 광선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명과학 그 실험실에서 보게 되는 현미경은 가시광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애들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전자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색깔이 없어요. 전자현미경으로 본 거는. 근데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컴퓨터로 칠한 거야. 알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박테리오 파지는 세균에 부착한 뒤 자신의 DNA만 세균 내부로 넣은 후 세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합니다. 세균의 효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효소는 없고. 그래서 자신의 DNA를 복제를 하고 단백질 껍질을 만든 뒤에 세균을 터트리면서 나옵니다. 됐나요? 네. 진도를 더 나갈까? 아니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세균이 영어로 뭐냐고? 아니 세균 여학이가 어떻게 지금 아, 우리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여가지 있지. 요걸 되게 세균이 통과하지 못할 만큼 작게 그냥 만든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됐어요. 세균만 세균보다 작은 애들만 통과시킬 수 있게. 근데 세균 크기가 다양한데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엄청나게 작은 구멍을 가진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혹시 또 질문 있니? 없어?